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법정관리 갈림길에 서 있는 STX 조선노사는 300명이 넘는 인력을 추가로 줄이는 대신에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6개월씩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상여금 등 그 다른 임금도 크게 깎기로 했는데요. 이 고정비 40%를 줄여야 한다는 채권단의 요구를 인원 감축 대신에 궁핍한 고난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인데요. 옆에서 그 지켜보기도 안타까운 이런 공생의 노력이 부디 좀 성공할 수 있었으면 하죠.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화영입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해야 하는지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어린이날도 쉬는데 어버이날도 쉬어서 저희가 어버이들은 어린이날에 저희가 챙겨주고 그런 거 있는데 어버이날은 그런 게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오히려 어버이날에 공휴일로 지정돼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공휴일로 지정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든가 애기 엄마들이라든가 원해서 일단 당장 휴일 지정이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 교육 과정 같은 게 변경돼 버리니까 그런 거라든가 학교에서도 휴일 지정 때문에 맞벌이 가정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부모님이 고향에 있다 보니까 장거리 시골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게 공휴일로 정해진다면 좀 넉넉한 마음으로 내려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반반이기는 해요.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겠지만 너무 5월달은 공휴일이 많다 보니 올해 굳이 그날 지정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저는 그날은 굳이 공휴일을 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휴일이 추가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네,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어버이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꼭 효도를 하기 위해서 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근데 휴일이 생긴다는 건 좋은 거죠, 오히려. 저는 원래 있던 일정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많이 해치는 의견이지 않을까 싶어요. 꼭 올해 쉬는 날도 많은데 이제 또 이제 이런 날 쉬게 되면 많은 일정 차질이 생길 것 같고 그날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어머니 아버지께 연락 많이 하는 게 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서 그걸로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제 강한 바람만큼이나 뜨거웠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놓고 어제 하루 정말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더 관심을 끌었던 건 올해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에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장장 나흘의 황금 연휴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뜨거운 관심 속에 청와대에서 어제 관련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법정 공휴일 지정은 유관부처의 연구 영역을 맡긴 상태라 당장 올해부터는 적용이 힘들다. 대신 올해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좀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앞서 시민들 인터뷰 들으신 것처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이 찬반도 팽팽하죠. 효의 의미를 더 새길 수 있다. 부모님과의 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 여론과 함께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되는 것 아니냐. 또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다만 이번 논의가 어버이날의 의미가 아닌 쉬는 날이라는 부분에 더 집중되는 이 본말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일어나면서 민간인 7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서 그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을 위한 그 표결에 들어갔지만 결국 러시아의 반대로 이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를 향해서 그 군사 행동을 언급하고 서방 국가들 역시 그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러시아 또한 결코 이를 그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죠. 네, 이와 관련해서 건국대 중동연구소 성일광 박사 전화 연결해서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엔 안보리에서의 그 시리아 정부의 그 민간인을 향한 화학무기 공격 의혹과 관련한 그 진상조사 결의안 채택, 러시아의 반대로 결국 이제 무산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유엔 단독으로 이번 사건 조사를 반대했고요. 러시아가 원했던 것은 어떤 독립된 유엔 기구가 아닌 어떤 다른 독립된 조사, 즉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현장에 보내겠다. 네. 또는 다른 기구를 보내면 시리아에서 시리아 정부도 적극 받아들이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했는데 결국 둘 다 실패한 거죠. 그렇군요. 네, 러시아와 그 시리아가 이처럼 유엔 차원의 조사단 파견에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러시아는 이제 유엔 차원의 조사단이 직접 갔을 때, 어떤 현장 좀 화학무기 사용 현장에서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 유엔 차원의 어떤 결의안, 유엔 차원의 대응 자체가 러시아에겐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보다는 그냥 다른 유엔 조직이 아닌 다른 어떤 기관을 보는 것이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러시아께서 좀 러시아가 무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시리아와 그 러시아는 이 국제사회 그 비난에 대해서 그 강력 반발하면서 이 공격이 있었던 장소에 그 화학무기 감시 기구를 초청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단체 이 기구는 어떤 기구인가요? 이 기구는 유엔이나 다른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기구는 아니고요. 네. 일단 화학무기 감시기구라 그래서 이런 전 세계 어떤 화학무기 사용 사례를 수집을 하거나 혹은 그 화학무기가 사용된 장소에 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어떤 화학무기가 사용된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말이죠. 지금 시리아 내전 상태, 이 시리아 정부군에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 국제적인 비난을 자초하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그 공격까지 이제 그 자초할 수 있는 이 화학무기 왜 시리아 정부군이 좀 사용했을까요? 네,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거의 지금 다마스커스 동부에 있는 구타 지역의 두마 지역인데요. 네. 이미 시리아 정부군이 거의 다 방구를 거의 다 퇴치를 하고 마지막 거점이 지금 남겨진 상황에서 화학무기 사용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단 한 가지 가능한 추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역을 거의 다 점령했지만 좀 한 마을 즉 두마 이 지역만 지금 반군이 아직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조금 너무 성급하게 작전을 하다 보니까 이 화학무기까지 사용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시리아 정부군과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기구가 와서 조사를 하든지 간에 자세히 조사해보면 결국 우리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아니다. 했으면 반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에서는 오히려 그 반군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너에 몰린 반군이 오히려 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어떤 관심을 그쪽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자작극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진실은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국제 화학무기 금지기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구의 어떤 과학자들이 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빨리 그 샘플을 조사해서 밝히는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인공위성이라든지 다른 관련된 정보기관을 통해서 화학무기 사용이 어디에서 출발이 됐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 시리아 사태에 상당히 그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미 대통령 아주 좀 발끈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남미 순방도 취소하고 이번 사태에 그 좀 집중하겠다.
이제 이런 태도 같은데 이게 좀 지속될까 싶기도 하고요.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리아에서 미국을 모두 철수하겠다 이렇게 그랬었죠. 발표했다가 다시 지금 입장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성급하게 철수론을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어떤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새로 임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강경파 존 볼턴 대학원 안보보좌관 등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아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을 철수하는 것은 결국 시리아 안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더 미국이 좀 주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시리아 내 그 미군 철수 계획은 중단되거나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당분간은 계속 주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그 시리아 정부를 향해서 이 군사적으로 많은 옵션이 있다. 또 곧 그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중대 결정이 뭔지 아직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그 미국 미사일 구축함이 지금 시리아 해안으로 이동 중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미사일 공격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전투기나 다른 공격을 하면 혹시 또 시리아 방공망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의 인명 피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구축하면서 발사하는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잠수함이 공격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십니다. 네. 이 시리아 정부를 옹호하고 있는 러시아. 만약 미국이 군사행동을 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 중대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영국에서 어떤 러시아 부녀가 또 화학무기에 암살되는 또 서방하고 시리아하고 문제가 있고요. 미국하고 시리아가 또 중동 사태를 둘러싸고 상당히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당히 두 국가 간의 어떤 신경전이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러한 긴장 관계가 어떤 직접적인 무력 충돌로 갈 것으로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 간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원래 러시아하고 좀 잘 지내려 했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도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러면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등을 돌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또 단도직입적으로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외교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겠죠. 그렇게 드러나도록 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사태가 하여튼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리아 사태는 사실 러시아의 양보 없이는 시리아 안정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를 설득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진정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리아 내전을 끝내려 한다면 러시아를 상당히 협상도 많이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는 것이죠. 네.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상당히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곧바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단독으로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시리아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다른 서방 우방국과 함께 공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요. 네. 또 영국과 프랑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확답을 내주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 또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네. 화학무기 공격이 있은 바로 직후에 시리아군 이제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또 여기에 이제 공격으로 이란군이 이제 사상을 당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좀 긴장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T4 공군기지죠. 타르푸르라는 공군기지인데 이스라엘이 네. 했을 가능성이 거의 뭐 99.9%입니다. 네, 확실히 이스라엘이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는 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앙숙 관계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랍의 봄 이후, 특히 뭐 시리아 사태, 시리아 내전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 이란의 군사 기지가 시리아에 세워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도 만약에 이란이 어떤 군사 기지나 미사일 기지를 시리아나 레바논에 세우려고 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또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도 이렇게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시도한 적이 있었나요? 네, 이스라엘은 최근 뉴스를 보면 공개적으로 네.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시리아 내전 이후 이스라엘은 언론이 모르게 최소한 100회 이상의 그 크고 작은 공습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시리아 내부와 레바논에 100회 이상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공한 비밀이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격도 이스라엘이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확실하다고 말씀드리는 네, 거죠. 그러면 시리아 내전에 이스라엘도 사실상 발을 담그고 있다. 사실은 참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 시리아 내전 사태. 지금 사실 그 시리아 정부군이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슬람 국가도 남부 지역에 조금 남아 있고요. 네. 지금 다마스커스 남부 지역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동부 지역에 지금 화학무기를 사용한 곳이 역시 반군 지역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시리아 동부, 즉 이라크와 국경 사이에 있는 지역에는 지금 쿠르드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쿠르드족은 뭐 미군이 지금 2,000명이 주둔하면서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 전체를 지금 시리아 정부군이 아사드가 차지하지 100%를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내전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 그 시리아의 앞날은 역시 아사 대통령이 물러가냐 안 가냐 이를 놓고 또 처음에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네. 내전 사태는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이 쿠르드족하고 또 터키 쪽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중동 정세 정말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는 어떤 점이 좀 주목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 일단 마음 자세부터 저희가 이거는 뭐 우리가 별 상관이 없다. 워낙 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뭐 별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중동 지역에 지금 돌아가는 이 정세를 우리 특히 우리 외교부나 또 우리 또 업체들 또 뭐 네. 외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게 미국이나 러시아 여러 가지 지금 강대국들이 이 사태에 개입을 하고 있고요. 향후의 네. 추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구촌의 전체 흐름 자체가 이 중동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중동연구소의 성일광 박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에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4분 10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은 고속도로 사고 소식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인데요. 인천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현재까지 사고 처리 작업 되지 않고 있어서 1차로 이동 어렵습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뒤로 여파는 없지만 미리 차로 변경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 구간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도심 진입하는 데도 사고가 있습니다. 우선 수원에서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잠원 나들목 부근 1, 2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부딪히는 3중 추돌 사고가 나는데요. 이 구간도 사고 처리 작업이 되지 않고 있어서 한남대교 남단부터 시속 10km 미만의 속도로 어렵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순서로 어제 소요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예외입니다.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인데요.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시선.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감동 레이스를 펼쳤던 이승훈 선수. 요즘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 매스 스타트에서 따낸 금메달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내보냈죠. 네. 그 직후부터 이승훈 선수가 이 매스 스타트에서 특혜를 받았다. 자, 그러니까 이 페이스메이커로 뛴 이 정지원 선수의 희생을 전제로 한 금메달이기 때문에 박탈해야 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금메달 박탈은 이 청와대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제 지적했던 것은 사실은 그 전명규 부회장 빙상연맹에 관한 건데 예. 이게 엉뚱하게 좀 이승훈 선수한테 튀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특정 선수에게 메달을 몰아주기 위한 희생 강요가 있었다. 이 선수들을 메달 도구로 수단화한 빙상 권력의 횡포가 있었다. 또 이 전명규 부회장은 빙상연맹의 절대 권력자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거든요. 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이런 권력의 횡포가 가능했던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승훈 선수는 지극히 지엽적인 사례라고 보고요. 정말 이 전명규 부회장이 절대 권력자였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의 횡포가 있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매스 스타트에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는 사실 좀 고민거리일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예. 이걸 가지고 지금 이승훈 선수를 비난한다거나 비방하는 거 과연 좀 온당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온라인에서 그 찬반이 좀 갈린다고 하는데 이 페이스메이커 정말 어떻게 볼까? 이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좀 앞으로도 좀 이야기가 좀 더 돼야 되겠죠? 예, 그렇죠. 이 마라톤에도 페이스메이커가 있거든요. 네. 그 야구에는 패전 처리 투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5반칙 퇴장을 염두에 두고서 이 상대팀 에이스를 잡으려고 투입되는 선수도 있고요. 저는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인정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 메달이 유력시되는 선수하고 비메달이 확실한 선수가 결선에 함께 올라갔을 경우에 이 특정 선수에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전명규 부회장식의 페이스메이커는 역할 분담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네. 메달 몰아주기라는 점에서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이 페이스메이커 사실은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선수의 자발적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이 매스 스타트가 16바퀴를 도는 경기거든요. 네. 15바퀴까지 메이커 역할을 다 했고요. 마지막 바퀴에서 만약에 이 금메달에 도전하는 선수하고 이 페이스메이커가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도 금메달에 당연히 도전해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이 전명규 부회장식의 페이스메이커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금메달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정말 재미없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 마지막에 체력이 있어도 너는 스포츠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메달 딸 사람을 정해놓고 뛰는 거고요. 이거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메달 몰아주기라고 보는 거죠. 네. 또 선수가 또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내가 오늘 감이 좋아서 메달에 도전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이 선수 생명을
심장을 끊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페이스메이커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네. 완전히 이 절대 권력의 성을 쌓겠다고 하는 탐욕이자 오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분명한 좀 규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죠? 예. 프로야구에서는 그 두산이 역시 좀 저력이 있네요. 그 가장 먼저 그 1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예, 이 두산이 어제 삼성을 8대1로 이기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이 10승 3패로 단독 1위거든요. 이 가장 먼저 시즌이 10승 고지에 올랐고요. 두산이 이 지난해 뛰었던 외국인 투수 2명을 모두 다 교체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 시즌에 이 새 외국인 투수들이 얼만큼 해주느냐가 두산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어제 후렌코프 선수 6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2승을 올렸습니다. 두산으로서는 좀 든든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SK가 LG를 4대1, 롯데가 넥센을 4대3, KT가 NC를 5대4, 한화는 기아를 4대3으로 이겼습니다. 네. 한화가 이제 기아를 4대3으로 이겼군요. 네. 예. 오늘 그 류현진 선수 그 시즌 2번째로 등판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정말 잘 던져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죠? 예, 그렇죠. 이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오늘 오전 11시 10분에 오클랜드전에서 선발로 등판합니다. 시즌이 첫 선발 등판이었던 지난 3일 애리조나전에서 이 3과 3분의 2이닝, 이 3실점으로 부진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당장 미국 현지에서 류현진 선수가 언제까지 선발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1선발 클레이튼 커쇼하고 2선발 알렉스 우드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류현진 선수의 등판 일정이 오락가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거 한마디로 류현진 선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판이 중요하죠. 류현진 네. 선수가 어제 인터뷰할 때 몸 상태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여자 축구대표팀 아시안컵 한일전에서 아쉽게도 0대0 무승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예, 여자 축구대표팀은 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일본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선 현재 이 2무를 기록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경제 시선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국이 좀 무역 장벽을 낮추겠다고 좀 밝혔고요. 그래서 미국과 그 중국 간의 무역 정쟁 해소 국면을 맞지 않느냐 이런 좀 낙관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봉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완전한 해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 하이난성에서는 보아오 포럼이라는 게 열리거든요.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다라고 해서 전 세계의 네. 어떤 그 재계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데 여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개막 연설을 했어요. 개막 연설에서 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요구했던 관세 장벽을 좀 낮추겠다. 자동차가 가장 핫 이슈였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면 2.5% 관세 내는데 미국이 중국으로 차를 보내면 25% 10배 관세를 낸다. 이게 자유무역인가라고 쏴 붙였었죠. 중국을 압박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관세 장벽을 좀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자본시장 문제도 있어요. 중국에는 그 합작회사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냥 현대차가 아니라 베이징 현대차죠. 50대 50에 어떤 그 합작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증권사 보험사들도 그 비율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 네. 장벽도 허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좀 미국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중국이 받아들이면서 벼랑 끝 대치가 조금은 해소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했고요. 근데 마지막 하나 또 가시를 하나 좀 남겼습니다. 네. 중국은 개방무역이고 미국은 보호주의다.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강권주의는 벌어야 한다. 독선과 제로섬 게임은 진부하고 추세에 떨어진다. 미국이라고 특정은 하진 않았지만 다들 듣는 사람들은 미국을 네. 연상시킬 수 있는 얘기를 네. 해서 또 자존심은 꼭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미국으로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이걸 이제 검토, 추진하겠다 정도니까 또 이걸 두고 또 네. 양자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입씨름 내지는 뭐 기싸움이 있겠죠. 트럼프 미대통령 환영의 트윗을 날렸죠? 그렇습니다. 이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주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이번 시진핑 주석이 해줬으니까 되게 좋아하겠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환영한다. 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중국의 일보 후퇴, 완전한 후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보아 포럼 잔칫날에 왔으니까 좋은 얘기, 따뜻한 얘기 해야 되잖아요. 공합 국면으로는 접어들었는데 완전한 또 훼손지는 또 가봐야 되겠죠. 미국에 또 요구 리스트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죠. 그러게요. 러시아 증시는 이제 폭락을 했어요? 블랙 먼데이다라고 해서 검은 월요일이었는데 어제는 또 좀 약간 잦아들었습니다. 이게 방금 얘기 드린 그 시진핑 효과, 시 이펙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유럽 증시 다 올랐고 다우도 마찬가지였고 러시아 증시도 월요일까지만 엊그제까지만 해도 11% 넘게 하루 만에 폭락했었거든요. 시리아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시리아 변수에 지금 미국과 러시아, 지금 러시아가 이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어떤 시리아 그 조사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떨어졌다가 어제는 또 시진핑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러시아 증시도 폭락은 멎었습니다. 약보합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네. 또 러시아는 유럽에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이중 스파이 독살 그 시도 사건 때문에 뭐 외교관들 다 추방시키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외교적인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증시에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러시아 펀드 그동안 상당히 좀 짭짤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여기에도 좀 비상이 걸렸겠네요? 러시아 펀드하고 브라질 펀드 하면 러브 펀드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철광석, 원유의 대표적인 그 영향을 받는 펀드들인데 그래서 이 러브 하면 이제 달콤 쌉쌀하잖아요. 그동안 달콤했습니다, 러브는. 네. 근데 1분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원래 이게 러시아 증시도 부활하고 그동안 루블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었는데 약간씩 좋아졌거든요. 네. 브라질 해화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어떤 변수가 생기면서 이게 러시아 펀드가 좀 쌉쌀한 형태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올 들어 그 러시아 증시를 추종하는 ETF 상장지수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플러스 한 7, 8% 정도까지 됐었는데 네. 이 검은 월요일 11%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브펀드에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좀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이런 외교적 변수에 따라서 네. 어떤 펀드나 러시아 증시 그리고 또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달콤해서 쌉쌀로 바뀌고 있다. 이건 알아둬야 되겠군요. 다음은 그 삼성증권 소식인데요. 그 삼성증권 직원 16명 이외에도 그 6명이 사건 당일 그 추가로 주식 매매 주문을 넣었다가 이제 취소를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지막 그래도 양심이 작동한 분들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뻔히 아는데. 근데 이제 자기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 수십억 원에 사실 안 흔들릴 만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도 이제 이게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16명은 끝까지 매도 주문을 하고 입을 딱 씻었고 딱 닦았고 6명은 이건 아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취소를 한 거죠. 매도 주문을 취소를 한 거죠. 매도 주문을 냈다가 이걸 취소할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다시 뭐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죠. 취소한 거죠. 체결되기 전이죠. 네, 당연히 체결됐으면 산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마의 37분이라고 하네요. 그 골든타임이 37분 사이에 6명은 매도 주문을 넣었다가 다시 취소를 했는데 이 사람도 삼성증권은 처벌을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처음에 매도 주문을 낸 걸 잘못으로 본 거죠. 횡령도 돈을 뺐다가 다시 넣어도 횡령죄잖아요. 네. 뇌물죄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도 그건 뇌물죄거든요. 근데 뭐 정상 참작은 하겠죠. 매도해서 그렇죠. 취소를 한 사람은 그래도 약간의 뭐 징계의 어떤 수위는 조절을 하겠지만 한다는 그 제재는 하겠다는 거고 지금 뭐 여론이 나쁘니까 이걸 어떻게 그렇죠. 정상 참작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분들도 이분들이지만 사실은 그 삼성증권 그 시스템 그 허점이 더 큰 게 아닌가 싶고요.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또 뭐 했느냐? 이런 일이 있는데 뭐 하고 있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금감원, 예탁원, 증권거래소 다 걸려 있죠. 그래서 금감원은 초강력하게 대응을 할 거고요. 어제 김기식 원장도 당연히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제 삼성증권
강력하게 이제 조사하겠다라는 건데요. 아니, 금융감독이 그동안에 뭐 했느냐도 사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독원장 교체 시기여서 그렇나요? 네, 그 말이죠. 더 중요한 게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투자자들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인데 이 폭락하던 그 시기에 삼성증권 주식을 판 분들, 그분들은 아마 보상을 현금으로 보상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는 거죠. 어느 예를 들어 3만 9천 원이었다. 그때와 3만 8천 원, 3만 5천 원, 요때 차이를 할 것이냐,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도 상당히 어떤 그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 뭐 나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또 삼성증권은 상당히 더욱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파장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3부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STX조선 법정 관리를 좀 면할 가능성이 일단은 좀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 아침에 오보를 전해드린 게 됐죠. 법정 관리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후 5시 55분 55입니다. 딱. 네. 이 또 뭔 일입니까? 원래는 노사하객서를 제출 시한을 넘겼죠. 그렇죠. 원래 엊그제 오후 5시였는데 하루가 지난 시점에 자국예금과 노사하객서를 STX조선 내에서 냈습니다. 네. 당연히 정부나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이죠. 생기업을 그냥 없애버린다는 건 상당히 말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가 걸려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한번 다시 보겠다는 거고요. 현재 분위기는 법정 관리까지 안 가지 않겠냐. 뭐 이런 분위기가 크고요. 원래 법정 관리 가더라도 청산할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리겠다라는 건데요. 산업은행이나 채권단은 그러나 여전히 좀 못마땅한 과연 이런 방식으로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75% 인건비 감축하면 이제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조선 경기가 여전히 뭐 불투명한데 대형 빅3 외에 다른 조선사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카카오 택시가 논란 끝에 그 유료 호출 서비스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어제 강풍이 불었잖아요. 맞습니다. 어젯밤 기간은 아마 다들 일찍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뭐 늦게 하신 분들을 보면 잘 모르겠다 아직은. 네. 택시 기사분들이나 승객들도 아직은 뭐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또 비까지 왔죠. 맞습니다. 네. 즉시 배차는 지금 시작을 안 했고 우선 호출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1,000원 더 하면 되는 거죠? 그 1,000원도 딱 현재 그 법적 기준에 맞게끔 원래 2,000원 정도를 책정했다가 1,000원을 낮췄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목적지만 가려받을 거다 기사님들이. 근데 그래서 목적지를 볼 수 없게 했어요. 블라인딩을 했어요. 맞습니다. 나중에 콜을 받으면 목적지를 얘기하고 목적지를 그려놓고 또 콜 안 받겠다라고 기사하면 그 기사는 그 우선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게 카카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안인데요. 네. 한번 봐야겠죠. 근데 막 다 1,000원 더 내고 밤에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바로만 온다면 이용을 할 텐데 이제 그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실제적으로 그렇게 빨리 올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투기 과열지군의 그 분양가 그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이제 그 특별 공급을 없앤다는 방침이죠. 금수저 청약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금수저 문제가 많았었죠. 네. 맞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출도 안 되고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이제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이런 특별 공급이 금수저 청약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뭐 다자녀 가구 그다음에 뭐 신혼부부 같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1순위 청약을 좀 더 앞서 한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뭐 또 그 사이에 있는 또 사각지대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공매도 금지 문제.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잘못 짚은 거다. 공매도는 사실 이번 상황과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도화 언론에서 이제 이번에 삼성증권 사태 때문에 공매도 관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요 얘기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이번 삼성증권과 무차입 공매도와는 아직까지는 무관한 것으로 다들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그동안 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작전 세력, 특정 세력들이 원래 공매도라는 건 법적으로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남의 주식을 빌려서 할 때만 공매도를 하는데 빌리기 전에 아예
매도주문을 낸 이런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도 있을 거다라는 의구심을 늘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번에도 형태, 겉모양, 겉보기로 봐서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죠 사실. 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성공은 대개 이 성공하겠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쁜 사람에게 온다. 네, 19세기 미국의 그 사상가 겸 문학가이고요. 또 이 시민 불복종 사상으로 유명한 분이죠.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한 말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그 많은 대가를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성공의 첫걸음, 열정을 잃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